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미정입니다. 오늘은 고려시대 문화사 파트 들어갈 차례인데요. 자, 이 고려시대의 문화사,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는 여러분 불교 사상이에요.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불법에 힘입어서 탄생했다. 그래서 고려시대의 문화의 전반적인 어떤 여러 가지 성과물들에 기본적인 어떤 불교의 문화가 굉장히 잘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포인트 맞추셔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주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고려는 유학과 불교라고 하는 이 양축이 이 나라를 이끌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유학자였던 최승로는 시무 28조를 성종에게 올리면서 어떤 언급을 했었냐면 자, 우리는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치국의 도로서는 유학을 자, 통치의 시스템으로는 유학을 가져가자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신의 도로서 마음을 닦는 도로서는 이 불교를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사상이 전반적으로 많이 퍼져 있는 것은 불교지만 나라를 움직이는 통치의 시스템으로서는 유학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자, 이 유학 어디서 공부를 했을까요? 학교에서 공부를 했겠죠. 그런데 고려시대 들어오게 되면 저 유학을 공부하는 학교 중에 국가에서 만든 학교가 아니라 개인이 만든 말하자면 사립학교 또는 조금 쉬운 개념으로는 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시학원. 그래서 이런 학원이 굉장히 융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많이 쏠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사학이 너무나 융성을 하게 되니까 여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국가가 만들었던 학교를 키우려고 하는 노력을 해요. 바로 관학을 진흥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 그래서 이 관학의 여러 왕들이 관학에서 어떤 부분을 좀 이 사학에 대응을 해서 우리 쪽도 좀 키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노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자, 이 부분 관학진흥책.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불교입니다. 자, 불교 같은 경우는요. 후삼국 시대에 신라가 무너지는 요 시기가 되면 그러니까 중앙에서 왕족이나 귀족들이 좋아했던 교종이 아니라요.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깨달음을 얻는 교종이 아니라 신라 말이 되면 선종이 유행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선종은 누가 선호를 하게 되냐면 서민층이나 아니면 호족들, 지방의 근거지를 잡은 호족들이 이 선종을 좋아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 교종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 너무 경서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죠. 그런데 이 선종이라고 하는 거는 내 마음의 수행, 참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서민층들이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후반이 되면 선종이 굉장히 유행을 해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나라인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탄생을 했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선종은 힘을 중앙으로 이렇게 모이게 해줄 수 있는 사상이 아니라 지방으로 좀 흩어내는 그런 사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라를 통합하고 난 고려 같은 경우는 선종을 바탕으로 해서 고려가 탄생은 됐지만 다시 이 교종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실이나 지배층에서 선호하는. 그래서 고려 초창기에는 선종하고 교종이 부단히도 좀 이렇게 대립하고 갈등하는 이런 구조를 보이게 돼요. 자, 그런데 고려의 승려들의 과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선종하고 교종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이 둘을 같이 함께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선교 통합 운동을 벌이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승려 뭐 균여, 그다음에 의천, 그다음에 진울 요런 승려들이 대표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학 파트, 그다음에 불교 파트. 자, 하나만 더 들어가면요. 여기에 이제 역사서 요런 내용들까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게 됩니다. 자, 그럼 들어가서 살펴볼게요. 유학의 발달 과정. 자, 여러분 고려 초기에는 이 유학이 자주적이고 주체적 성격의 유교를 정치의 이념으로다가 정립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이렇게 공자왈, 맹자왈 좀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좀 추상적이고 너무 철학적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에 유교를 받아들일 때는 이거를 정치를 다스리는 어떤 시스템
으로 유교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너무 지나치게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런 쪽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유교 자체를 시스템적으로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 유교가 탄생된 배경을 좀 보셔야 돼요. 우리는 유학을 뭐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든 거는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중국 쪽에서 이 사상이 들어오게 되는데 자, 중국의 역사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노트 꼭 준비하시고요. 옆에다가도 꼭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자, 중국은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 나라가 분립되어 있었던 혼란기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 나라가 분립되어 있을 때 새로운 통합되는 나라를 꾸려갈 때 아주 더 이렇게 분립된 나라를 빨리 탈피하고 부강하고 통합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이념, 어떤 가치를 가지고 나라를 움직여야지 더 이상 이렇게 혼란스러운 나라를 만들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지식인들 층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제자백가라고 불렀어요. 제자백가. 그래서 이들 제자백가들은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공자, 맹자, 노자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 자자가 붙으면 거기 학식이 굉장히 높은 전문가를 의미해요. 자, 그런데 이 공자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요. 자, 나라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거는 뭐냐면 바로 도덕적인 부분을 강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이나 예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됩니다. 뭐 또 어떤 이는요, 어떤 이는 뭐 노자나 장자 같은 경우, 어떤 이는 나라가 크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그냥 자연 그대로의 그냥 유지시키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좋지 어떤 도덕이나 예의나 법과 같은 틀은 별로 필요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지금 유학을 보는 거니까 바로 우리가 이렇게 도덕이라고 하는 것을 근본적인 가치로 삼아서 나라를 움직이자라고 주장했던 공자의 바로 이 사상을 우리는 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 나왔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걸 원시유학이라고 불렀어요. 자, 바로 이런 원시유학이 처음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자, 중국은 분립되어 있던 이 춘추 전국이 다시 나라를 통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나라로 통합을 하게 되냐면 진나라. 여러분 진시 황제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강력하게 법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뭐 이렇게 여러 이 제자백가들이 나온 사상들 중에서 법가를 가지고 오게 돼요.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형벌이라든지 법률 이런 것들로 나라를 통치해야 강력하게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진시 황제는 법가를 통해서 나라를 끌고 가게 되는데 이걸 반대하는 특히 이 유생들, 이 유학을 공부했던 이런 유생들이 이런 어떤 진시 황제의 어떤 이런 통치 방침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반발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특히 타격을 많이 받아요. 이런 유생들의 어떤 경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불태워버리고 유생들을 다 묻어버리는 분서객류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여기서 유학이 완전히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중국사 계속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유학이라고 하는 게 너무 머리에 이렇게 붕 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그 원론적인 것부터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진나라,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가 중국의 진나라, 한나라예요. 한나라 고조 유방은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왔냐면요. 이 법가를 가지고 와요. 그런데 여기에 같이 뭐를 합치시키냐면 이 유가를 두 가지를 혼용하는, 그래서 합쳐서 좋은 점을 통치의 시스템으로 삼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가를 가지고 오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앞에 진나라 시대 때 분서객류가 일어나게 되면서 많은 유학 경전들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 오니까 이게 뭔가 철학적인 논의나 깊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기본 베이스가 없어서. 그래서 이 시기 때 오게 되면 그냥 뭐 유교 경전의 내용을 밝히는 정도. 그래서 뜻과 음과 뭐 이런 것들을 밝히는 정도에서 그칩니다.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훈고학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 중국사에서 진나라, 한나라 이후에 당나라. 그래서 이 시기는 계속 훈고학이 유행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떤 철학적인 깊이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단순한 유교 경전의 내용을 밝히는 정도. 그래서 우리는 이 훈고학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한당 유학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자, 우리나라 살펴볼게요. 자, 우리나라가 이 시점에 고려, 그 다음에 앞에 삼국시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점에 이 훈고학이 우리에게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 시기 때 들어오게 되는 거는 처음에 이런 어떤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는 이런 시스템, 그리고 좀 단순한 어떤 유교 경전의 내용들, 이런 것들이 고려 초반기에는 자리를 잡게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초창기에는요, 이때 만들어졌던 어떤 이런 유학이 가지고 있었던 좀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나라를 통치하는 시스템이 이때 들어오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자? 바로 이 최승로라고 하는 유학자는 나라를 이끌고 가는 데 있어서 이런 유고 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삼자라고 시무 28주에 담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시스템적으로 가지고 왔던 유교가 문벌귀족들 사이에서 유행을 하게 되면서 이들 유교 경전을 막 공부하고 하게 되면서 조금 보수적인 성향으로 기울게 됩니다. 이때 이제 훈고학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고학이 들어오면서 유교 경전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해요. 경전의 내용을 밝히는 거.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과거 시험을 치르는 데 있어서 어떤 이게 그 시험의 내용이 되는 그런 수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는데요. 바로 최충이에요. 글씨와 문장을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능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제자를 양성했다라고 해서 해동의 공자라고 불리우기도 했어요. 이 최충이라고 하는 인물은 관직 생활을 하다가 나이가 한 70세 이상 정도가 됐을 때 자기가 후학을 양성하는 길로 들어서게 돼요. 근데 이제 최충은 관직에서 굉장히 높은 고위 관직층에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관료 시절에 있었던 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입시에 탁월한 인물이었겠죠. 그래서 저 사람이 말하자면 교육기관인 사립교육기관인 학원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원 안에 구제 학당이 열려 여러 가지 전문 어떤 그 강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개설이 되는데 이게 그렇게 인기가 많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하려면 이때 당시에 이제 관직에 등용해서 나를 또 이끌어줄 사람들을 만나려면 어디를 들어가면 된다? 최충의 구제학당을 들어가면 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고려 시기 때 교육기관이 있어요. 교육기관이 뭐가 있냐면 성종 시기 때 만들어 놓은 국자감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여기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기 가는 거예요. 구제학당. 그래서 이들을 저 최충의 호가 문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 최충의 학교에 들어가서 문헌을 이렇게 추종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빠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문헌 공도라고 불렀어요. 전부 여기 들어가려고 많이 했다는 거. 근데 저게 너무 잘 나가니까 저 구제학당을 비롯해서 여기에 우리 해커스 학원이 생겼어요. 근데 저기에 옆에 경쟁사가 다 생기는 거예요. 경쟁사 여러 학원들이 생겨요. 그 여러 학원들이 쭉 생겨서 이 시기에 몇 개가 생기게 되냐면 4하 12도 12개의 학원이 말하자면 생긴다. 그래서 전부 다 여기로 쏠리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또 대표적인 유학자 김부식이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유교적 관점에서 썼던 역사서 삼국사기가 있고요. 자, 최충 좀 중심으로 보시고요. 자, 그런데 고려 후기로 갈게요. 자, 이 유학의 흐름의 과정 속에서 보시는 겁니다. 자, 후반에는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 들어와요. 자, 충렬왕 시기 때 안향이 성리학을 소개한다. 자, 충렬왕 여러분 시기적으로 정치적으로 원간섭기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 고려 전기 그리고 고려 후기로 들어가게 되면서 원간섭기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원간섭기의 요 시기 충렬왕 무렵에 성리학이 들어온다. 자, 그러면 중국사 보셔야 되는데, 자, 중국은 우리 이 송나라가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자, 근데 이 위에 여진이라고 하는 민족이 나중에 금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게 되죠. 우리 훗날 보세요. 이 금나라를 만들어서 우리 고려에 누구를 자극했죠? 우리 이 문벌귀족 이자겸에게 사대 관계를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대 관계 요구를 수용한다. 왕의 측근, 인종의 측근은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바로 그 시점이에요. 그러면 이 송나라 시대 이 여진의 침입에 여세를 몰아서 이 여진이 거란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송나라를 압박을 하게 되는데 이 송나라가 여진의 압박을 받아서 수도가 밀리게 돼요. 그래서 남쪽으로 쭉 이 남쪽의 항저우 쪽으로 밀리게 되는데 그 송나라를 우리는 남송이라고 부릅니다. 항저우에 자리 잡은 송나라 남송이고 그 이전에 카이펑에 자리를 잡았던 나라는 우리가 북송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송나라가 이렇게 아주 강대국, 이 중국이 여진에 의해서 이렇게 밀리게 되니까 굉장히 깊은 고심에 빠지게 돼요. 우리나라가 도대체 왜 이렇게 해서 여진에 의해서 이렇게 나라가 수도까지 옮기는 이런 처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까라고 하면서 굉장히 사실은 깊은 고민과 그다음에 어떤 내면에 대한 철학적인 부분이 되게 많이 발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칠애에 대해서 이런 보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 우주의 원리라든지 그다음에 인간의 어떤 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은 고심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그게 어떤 철학적 성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이전부터 축적되어 있었던 성과가 이 남송의 주희라고 하는 인물이 그 이전에 축적됐던 많은 성과를 여기서 집대성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성리학입니다. 우주의 원리를 깨닫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작은 우주라고 생각하는 이 인간의 심성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보여줬던 이 훈고학하고는 철학적으로 깊이 면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성리학인데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주희가 우리가 흔히 부르는 주자예요. 그래서 주자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송나라, 그 다음에 중국은 몽골이 이제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송, 남송, 그 다음에 송, 원나라. 자, 연결이 되실까요? 여러분, 원나라, 그 다음에 고려에서 원 간섭기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죠. 바로 이 무렵에 충렬왕,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의 아들 충선왕. 그래서 원나라의 학자들 많이 불러가지고 이 지역에다 막 같이 교류도 시키고 하잖아요. 저 충선왕이. 그래서 바로 이런 충렬왕, 충선왕, 원간섭기의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고려 후반기에 유입돼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내용 보시면 성리학이 이제 본격적으로 안양에 의해서 처음 들어와서 이재현, 충선왕이 만건당, 북경 영경에다가 만건당을 설치하죠. 그래서 그 만건당 설치하면서 여기에 뭐 조맹부 막 이런 원나라의 학자들이 여기서 공부를 해요. 그런데 이런 학자에 대적할 만한 우리의 학자가 누가 있을까? 이재현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 이재현이 이 만건당에 들어가서 원나라의 성리학자들하고 활발하게 교류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리학이 더욱더 빠르게 전파가 되는데 그때 또 활약했던 이가 이색이라고 하는 인물이고 바로 저 이색이라고 하는 인물 밑에서 많은 제자들이 또 키워지는데 정몽주가 있고요. 정도전이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키워나가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결국에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기반을 또 다져주는 신진사대부들을 많이 키워나가게 되는 거죠. 자, 성리학의 확산이에요. 그래서 공민왕 때 키워지죠. 이색이 정몽주, 정도전 등에게 성리학을 가르치게 된다. 바로 이런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는요. 송나라로부터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 성리학이 우리만의 우리가 왜 그 불교 같은 경우도 앞에다 해동자를 붙어서 우리만의 것이다라고 해서 해동 뭐 이렇게 붙이거든요. 뭐 해동 공자 뭐 이렇게 붙이는 것처럼 우리만의 어떤 성리학이 막 발전을 하고 탄생을 하게 되는 거는 이황하고 이이에 의해서 이 성리학이 더욱 더 많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건 이제 조선 중반기에 가서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유학교육기간, 자 제가 앞에서 어떤 포인트 잡으셔야 되냐면 사학이 진행하고 있을 때 관학 어떻게 진흥책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살펴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보시면 관학은 관립학교인데 중앙에는 국자감이 있고요. 지방에는 향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유학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학 공부를 합니다. 특히 이제 나중에 가게 되면 이 유학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 국가에서 만드는 관립학교였던 국자감보다 뭐가 유행을 했다? 최충의 구제학당이 유행을 했다. 문헌공도. 그래서 12개의 사학이 발달을 하게 됐다. 저 학교에 들어가면요. 최충의 구제학당에 들어가게 되면 이미 입시에서 아주 월등한 성적으로 합격한 합격생들이 와요. 그래서 그 합격생들이 와가지고 여기에 들어온 학생들을 이렇게 봐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테스트 해주기도 하고 각촉붓이라고 해가지고 암전을 시킨 다음에 여기 이제 촛불이 녹을 때까지 이 촛불이 녹을 때까지 또 글을 빠르게 쓰게 하는 연습 같은 것들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굉장히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다고 해요. 이 구제학당이. 자 그러면 우리가 관학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숙종, 예종,
인종. 여러분들이 바로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자, 숙종 때는요. 우리도 그러니까 국자감에다가 이런 것들을 키운 거예요. 구제학당을 대응하기 위해서, 사학시비도를 대응하기 위해서. 자, 이 국자감에 출판을 담당하는 서적포를 둡니다. 서적포. 언제? 숙종 시기 때 서적포, 서적간행. 그래서 우리도 우리 학교에서 책 출판해서 만들겠다.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국자감을 국학으로 계칭하고 전문 강좌인 칠제를 설치한다. 저기 구제학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만의 뭐 여러 가지 뭐 아주 그냥 전문 그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굉장히 좀 수업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다 초빙해가지고, 그쵸? 초빙해서 뭔가 이렇게 좋은 전문 강좌들을 막 개설해 주는 거. 요런. 그래서 뭐 우리 뭐 보면은 뭐 방과 후, 예를 들면 학교를 기준으로 봤을 때 방과 후에 뭐 굉장히 뭐 다양한 커리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제공을 하기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면 우리 EBS 교육방송 같은 걸 통해가지고 더욱더 뭐 내용을 이렇게 보강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전문 강좌인 요런 칠제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우리도 구제학당 하는 것처럼 우리도 장학재단 만들어주겠다, 빵빵하게.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게 되면 여기에 장학금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설치한 것이 양형고예요. 칠제, 그 다음에 양형고. 이게 바로 예종 때고요. 또 학문연구소, 청영각, 보문각 이런 것들 설치하게 됩니다. 자, 인종시기 때 가게 되면요. 여기 전문 강좌에는 무학제 가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유학 공부시키는 유학제가 6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요 인종시기 때 오게 되면 요 무학제는 없애고요. 유학제, 요 유학 공부에 해당되는 경전, 역사 공부하는 경사 6학으로 최종적으로 정비를 하게 됩니다. 인종시기 때. 그래서 이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학을. 자, 다음은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파트 들어가서 보시면 이 역사서에서는 여러분 좀 시기별로 얘도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있는데, 우선 초창기 우리나라에서 현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서, 이 최고는 최고 오래된이죠. 최고 오래된 역사서가 뭐냐라고 부르면 김부식의 삼국사기예요. 자, 김부식의 삼국사기입니다. 우리 그 전에 여러분 제가 역사서는 잘 나갈 때 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근초고왕 시기 때 고흥에 서기가 있었고, 그다음 뭐 진우강 시기 잘 나갈 때 6세기에 거칠부에 국사가 있었어요. 이 역사서가. 근데 그런 모든 역사서들은 현존하지 않아요. 그래서 현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서다라고 하면 김부식의 삼국사기입니다. 기본적인 사관이요. 역사를 서술하는 데 있어서 기본 입장이 유교적인 합리주의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괴력, 난신, 기하고 신이한 이야기. 예를 들면 단군설화 같은 이야기. 그래서 곰과 호랑이 나와가지고 뭐 쑥과 마늘을 먹어가지고 갑자기 웅녀가 되고 사람이 돼서 나라를 탄생했다라고 하는 그런 괴력, 난신과 같은 그런 이야기는 싫지 않는다. 삼국사기는. 그래서 삼국사기에는 대표적으로 이 단군설화의 내용이 없어요. 자, 그리고 기 전체로 편찬을 하게 됩니다. 삼국사기예요. 이건 중국의 역사서에 역사를 서술하는 그 방법을 가지고 온 건데요. 사마천의 사기라고 하는 역사서에서 처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는 이제 본기, 그다음에 세가, 그리고 열전. 보통 본기하고 세가에서는 왕을 중심으로, 그래서 황제나 제후의 이야기를 담고요. 그다음에 본기, 세가, 열전. 이 열전에서는 보통 이 시기에 뭐 영웅들의 이야기를 많이 담아요. 신료들의 이야기를 담아요. 그래서 그리고 뭐 지표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제도사적인 부분을 담는데, 그런 식으로 쭉 이렇게 나열을 한 것이 기 전체의 방식이에요. 좀 이렇게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담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동명왕편이 있습니다. 얘는 우리가 김부식, 여러분 이 김부식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했잖아요. 그 진압했던 인물이, 그러니까 고려 전반기에 나온 서적인 거고, 자, 그 다음에 고려 중반기에서 후반기. 자, 이규보. 누굴까요, 이규보가? 무신들이 사랑했던 문신이잖아요. 그래서 최충원 때 발탁돼서 최후 때 활약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이 시점.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게 고려 후반부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시기부터 몽골의 침입을 받죠. 그리고 몽골의 침입을 받고 원간섭기로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아까 성리학이 왜 나왔어요? 이 성리학, 인간의 심성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하는 어떤 철학적인 부분에서 깊이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뭔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어떤 침입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혼란기에 뭔가 이렇게 깊이 있게 어떤 문치주의가 굉장히 발달을 하게 돼요. 내 고민을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이 후반기에 나오는 이 시기는 비록 이런 괴력난신, 뭐 주몽이 알에서 태어났니? 그래도 그거를 그냥 이렇게 아주 신이하고 귀신의 이야기로 치부하지 않고요. 이걸 우리의 역사로서 하나씩 하나씩 꼼꼼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해요. 우리 그런 이렇게 뭔가 내가 외부로부터의 타격을 받잖아요. 그러면 멘탈이 사실 강해지려면 자꾸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근본과 나의 뿌리와 나의 심리를 잘 들여다보는 거예요. 즉, 이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오는 이 시점이 되면요. 앞에 있는 신이하다고 생각했던 고주몽의 이야기, 그 다음에 단군설화에 대한 이야기, 이게 도대체 우리의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봐요. 그래서 전통과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 이게 역사적 어떤 사관이 됩니다. 자, 동명왕편은 말 그대로 동명성왕에 대해서 기린 거예요. 고구려 건국시조인 이 주몽의 일대기를 서사시의 형태로 서술하게 된 거고, 고구려 계승의식이 당연히 담겨 있겠죠. 자, 요게 동명왕편 내용이에요. 자, 내용을 보면 그 신이한 사적이 세상에 전하는 것보다 더하였다. 여러분, 역사서가 이렇게 사료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믿지 못해서 귀신과 환청 우리가 들린다고 하잖아요. 환영 들린다고 하잖아요. 이렇게만 여겼는데 이걸 3번, 4번 반복해서 읽어서 점점 그 근원에 들어가다 보니 이거는 환영이 아니고 성스러운 것이며 귀신이 아니고 이것은 신이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동명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게 바로 동명왕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삼국유사예요. 여러분, 앞에 문벌귀족기 때 유교적인 어떤 합리주의, 여기에 베이스를 깔고 들어갔던 게 삼국사기라면 고려 후반기에 들어오게 되면서는 삼국유사입니다. 삼국유사.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설화를 담고 있어요. 이거 누가 썼냐면 승려예요. 이련은 승려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 삼국유사의 내용은 불교사가 많이 들어갔겠죠. 삼국의 건국신화 등을 수록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문화하고 전통을 중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 들어가 있다. 단군의 건국 이야기 들어가 있다. 자, 다시 삼국사기는 단군설화 있다 없다? 없어요. 삼국유사는 있다 없다? 삼국유사는 있습니다. 자, 저 승려 이련이 썼던 삼국유사, 저게 쓰여졌던 시기가 언제냐면 충렬왕이에요. 충렬왕 시기 우리가 원 간섭기로 들어갔던 때, 몽골의 침입을 받았던 때예요. 우리의 문화와 전통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 삼국유사입니다. 자, 이러보건대 삼국의 시조가 모두 신비로운 데에서 탄생하였다고 하여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대통령 딱 이렇게 당선되면요, 그때 누군가 이제 딱 당선이 되면 뉴스나 신문 기사에 일단 뭐가 실리냐면 이 모 대통령이 옛날에 어머니가 태몽으로 이런 걸 껐더라라고 하면서 그런 기사도 굉장히 이슈거리로 뜨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태몽을 들어보면 남달라요. 우리 이렇게 일반인들의 모습과 조금 달라요. 뭐 우리 보통 뭐 딸을 낳으면 어머니 이렇게 복숭아를 이렇게 딴다든지 이런 그냥 조금 그냥 좀 이렇게 평범한 그런 것이 아니라 좀 굉장히 남달라요. 그래서 주몽이 알에서 태어난 거, 박혁허세가 알에서 깨어난 거, 단군이 이 곰이 웅녀가 돼서 단군이 태어난 거, 뭐 이런 것들이 뭐가 그렇게 기이하냐 이거예요.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런 어떤 군주나 왕이라면 뭔가 이렇게 신이하고 남다른 면모가 있어야 된다. 그거를 이렇게 이제 신화, 설화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머리에 우리가 기이편을 싣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기이하고 신이한 이야기를 싣고 있다. 그래서 목차가 만약에 기이, 불법을 흥하게 하는 뭐 흥법, 그 다음에 탑을 조성하는데 신이한 일이 있었던 탑상, 이런 식의 어떤 목차가 이렇게 만약에 사료로 쭉 제시되잖아요. 그럼 그거는 삼국사기 아니고 승려 이련이 썼던 뭐다? 삼국유사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왕운기예요. 제왕운기. 자, 여러분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는 짝꿍처럼 기억을 하세요. 똑같이 충렬왕 시기 때 쓰여졌어요. 그래서 원나라 시기 때 몽골의 침입이 들어왔을 때 이때입니다. 역시 우리의 뿌리부터 단군, 조선부터 시작해서요. 고려 충렬왕 때까지의 역사를 서사시로 정리하고 상권에서는 중국사, 하권은 우리나라 역사. 그래서 비교적 중국 역사와 우리의 역사를 대등하게 이렇게 끌고 갔던 것이 바로 제왕운기입니다.
자, 다음 불교 정책으로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앞에서 개괄해 드릴 때 이 불교 정책은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느냐? 자, 일단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불법에 힘입어서 탄생한 나라이기 때문에 왕실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불교를 막 키우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태조 시기 때 훈요 10조에 연등해 팔간에 융성하게 해라. 아주 성대하게 해라. 그 다음에 광종 시기 때 과거제 승과제도도 있어요. 과거제 자체가 광종 시기 때 들어왔는데 이때는 승과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 그리고 나라나 왕에게 자문을 구해주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승려들,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국사, 왕사제도. 그리고 또 성종 시기 때 최승로의 시무 28조. 여기서 조금 달라지죠. 연등해와 팔간해가 일시적으로 성종 시기 때 폐지가 돼요. 유학자였던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서 이때 연등해와 팔간해가 일시 폐지되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근데 의미가 좀 달라요. 불교를 완전히 누른다는 개념이 아니라 불교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연등해와 팔간해를 치르는 데 있어서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거는 조금 너무 일시적으로 폐지하고 약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조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불교 자체를 거부한 거는 아닙니다. 불교 자체가 완전히 거부되는 건 고려 말에서 이제 조선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런 비판이 많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불교를 막 키우게 되는데 승려들이 나와요. 이 승려들의 과제가 뭐였다? 교종과 이 선종이 서로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통합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자, 규녀, 첫 번째로 여러분 규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규녀는요, 교종 쪽의 승려예요. 그래서 이 교종을 중심으로 해서 선종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요런 시도를 했던 승려가 규녀. 그러나 잘 되지 않았다. 잘 되지 않았다는 거. 규녀가 남긴 건 향가집이 있어요. 보현, 시번가. 그래서 여기에는 향가. 시거든요. 시, 노랫말 같은 시예요. 그런 게 우리가 지금 현재 전해지는 거는 25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그 승려들이 불교적인 교리가 민중들한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런 향가를 많이 썼다고 해요. 그래서 향가는 승려들이 좀 많이 지었어요. 이 향가 11수가 이 보현시번가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삼국유사, 승려 이련이 썼던 삼국유사에 이 향가가 14수가 들어가 있어요. 14수가 삼국유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전하고 있는 향가는 25수 정도가 전해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뭐 각훈, 승려들의 전기인 해동고승전을 편찬하기도 했다. 자, 보시고요. 자, 굵직한 인물 보시면 일단 규녀. 자, 실패했다. 자, 그 다음에 의천이에요. 자, 의천은 규녀가 이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는 데 있어서 너무 실천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서 규녀를 많이 비판해요. 그러면서 실천을 강조하는 이 선종하고의 완벽한 통합을 이루려고 의천이 많이 노력을 하게 됩니다. 역시 교종을 기본 베이스로 깔아요. 그리고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던 승려가 바로 의천이에요. 자, 탄생했을까요? 저 교선 통합이 탄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뭐냐면 천태종으로 그 성과를 보게 돼요. 근데 이 천태종은 이미 중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만의 천태종이다라고 해서 해동 천태종이 나오게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담고 있는 어떤 주장이나 교리는 어떤 것이 있나 살펴보게 되면, 자, 먼저 이 교선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교종은 여러분 대표적으로 화엄종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5개의 교종이 있거든요. 화엄종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화엄종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의 종파들을 다 이렇게 합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종은 교종끼리 합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종을 끌어안아요. 근데 거기에 어떤 중심 사찰이 됐던 것이 어디였냐면 국청사예요. 그래서 이 국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는 해동 천태종이 창시가 됐다. 자, 그럼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교종에서 강조하는 교리예요. 교리를 이렇게 보면서 깨달음을 얻는 거. 그 다음에 이 관은 뭐냐면 볼관자예요. 볼관.
그러면 이건 어느 쪽에 가까우냐면 선종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선종 쪽에서는 내 마음의 수행. 여러분 이 선종 제가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승려들이 참선 수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내 마음을 깨닫고 들여다보고 이렇게 참선을 수행하고 수행의 경지에 오르면 나중에 화장을 했을 때 승려들이 이게 사리가 많이 남는다라고 하잖아요. 선종 승려들이 많이 그렇게 보여진다고요. 이거는 내 마음을 계속 내 마음에 있는 불성,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그 불성을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교리를 깨닫는 것과 그런 관을 하는 걸 두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 겸수, 같이 가라. 교관, 겸수. 이거를 주장을 하게 됩니다. 교관, 겸수. 그리고 하나 더. 안과 밖을 같이 가야 된다. 내외, 겸전. 이것도 전부 의천이에요. 자, 이 밖에도 요게 일단은 교종하고 선종을 통합하는 거 핵심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밖에 의천 같은 경우는 송나라에 또 유학을 해서 많은 선진 문물들을 배우고 온 승려거든요. 그래서 갔다 오고 나서 이런 어떤 제안들을 많이 하게 돼요. 우리도 주전, 전, 도감을 만들어서 여기서 뭘 만들자? 쩐을 만들자. 이게 화폐를 많이 만들어서 유통시키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현물로 물물 교류를 하다 보면 너무 이렇게 불편함이 많잖아요. 그래서 고려 시기 때 의천의 건의로 이제 이런 어떤 화폐 유통의 필요성을 또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숙종에게. 자, 그 다음에 교장 편찬을 했다. 교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이 부처님의 말씀 대장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장경이라고 하는 거에는 부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경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계율, 그 다음에 율,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주석서에 해당되는 논, 경율론, 이걸 우리가 합쳐서 이제 대장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의천 같은 경우는 부처님의 어떤 말씀인 경전보다 여러의 어떤 승려들이 여기에다가 해석서를 다는 어떤 그런 해석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였어요. 그래서 뭐 송나라라든지 그 다음에 심지어는 거란의 요나라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해설서들을 많이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속장경이에요. 대장경의 보완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속장경. 그리고 어떠한 것을 참고해서 담았다라고 하는 목록이 있어요. 우리 책 보면 책 맨 뒤에 이 책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뒤에 어디 걸 참고했다라고 하는 어떤 참고서적이 뒤에 쭉 붙거든요. 어떤 그런 목록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속장경을 편찬하고 심편제종 교장총록을 편찬했다. 의천입니다. 자, 다음 진울이에요. 진울. 자, 의천 사후에 사실 이렇게 의천이 노력을 했던 이런 교종과 선종은 또 많이 약화가 됩니다. 이런 통합운동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이어받은 이가 진울인데 진울가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있었던 규녀하고 의천의 모습하고는 조금 달라요. 자, 핵심의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 진울은 선종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선종을 중심으로 해서 교종을 끌어안는 식으로 가는 이런 형태의 어떤 통합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자, 두 개입니다. 자, 일단 선교 일치 정해사를 결성을 해서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통합운동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담고 있는 거, 이 의천이 해동 천태종을 만들어서 자리 잡게 했다면 진울 같은 경우는 이 선교 일치를 통해서 조계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리를 잡게 하는데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도노 점수, 이거는 뭐냐면 돈오, 단박의 깨달음을 확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선을 수행하는 어떤 그 교리를 이렇게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는 교종 같은 경우는 경전에서 얘기하는 교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깨달음의 경지에 올라요. 근데 이제 선종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내가 깨달음을 얻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계속 참선 수행을 하죠. 막 이렇게 달마대사가 이렇게 벽만 보고 계속 수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계속 이렇게 수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단박에 깨달음을 이렇게 얻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돈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수행하다 단박에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이것을 계속 수행을 하는 겁니다. 도노 점수. 자, 마찬가지. 정해상수도 고요하게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참선을 수행하는 거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혜해.
교리에 대한 깨달음. 그래서 이 정과 해를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진울이에요. 진울. 그래서 선종을 중심으로 해서 교종을 깨달음을 얻는 거, 선교일치. 진울은 우리가 두 가지 포커스 잡게 되면 하나는 선교일치, 그 다음에 하나는 수선사 결사운동이에요. 결사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불교 개혁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시에 지금 이 진울이 들어왔던 때가 언제냐면 무신이 집권하고 있었던 최충원. 바로 이제 요 시기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이 무신들은 이제 진울을 많이 키우게 돼요. 그래서 진울 쪽에 많이 이렇게 지지를 해주게 되는데 선종 쪽에 지지를 하다 보니까 교종의 또 승려들이 또 탄압을 받게 되면서 뭐 처음에 이제 무신이 집권했을 때 귀법사의난이라든지 이거 교종 승려들의 난이거든요. 그런 귀법사의난이라든지 뭐 이런 게 일어나기도 했고 근데 이제 너무 불교가 타락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시점에 와서. 그래서 불교 정화운동, 불교 개혁운동을 벌이게 되는데 순천 송광사에서 수선사라고 하는 결사 모임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승려들이야 우리 본연의 모습으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자 이래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 그 절도 다 이렇게 도심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시점,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불교가 탄압을 받고 막 이렇게 되면서 전부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산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승려들이여 산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우리 독경, 경서를 읽고 그 다음에 뭐 노동에 힘쓰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진울의 수선사 결사운동이에요. 불교 정화운동. 저술에는 뭐 수심결, 건수, 정해, 결사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심과 요새가 있는데요. 해심은 어떤 주장을 했냐면 유불일치설, 유교하고 불교의 그 근본 뿌리는 다르지 않다. 불교도 내 심성을 계속 들여다보는 거고요. 유교도 우리가 결국 이제 나중에 성리학을 보게 되면 인간의 심성을 탐구하잖아요. 그래서 그 뿌리가 다르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해심의 저런 주장은 나중에 성리학이 들어오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또 밑바탕을 깔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새. 우리가 여러분 결사운동, 불교 정화운동이다 라고 하면 그 결사운동은 진울께 있고요. 그 다음에 요새께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요새 같은 경우는 백년 결사를 주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아까 진울은 수선사 결사예요. 근데 만약에 사료 속에서 참회, 반성하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키워드가 나오거나 백년 뭐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 그거는 요새 겁니다. 요새 거. 참회를 강조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불교 절에 가서 뭐 또는 뭐 교회에 가서 신을 믿거나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스스로의 그동안의 일을 이렇게 반성하면서 기도를 드리기도 하잖아요. 어떤 이런 참회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은 백년결사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밑줄근 정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라고 했는데 자, 고려의 관학이 위축되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문헌공도를 비롯한 사학 출신이 과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이에 고려 정부도 관학을 진흥하기 위해서 정책을 추진했다. 관학진흥책 찾는 거예요. 자, 기억, 독서 상품가. 여러분 이거 언제 나오죠? 원성왕.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선택지로. 원성왕. 그러나 아닙니다. 신라시대 때. 자, 국자감에다가 양형고, 장학기금 설치하죠. 자, 국자감에 전문 강좌인 7제를 두어서 운영을 합니다. 똑같이 우리도 맞는 내용. 요 시기는 예종시기죠. 자, 리을. 수도에 사부학당을 두어서 유학경전을 교육하였다. 요거는 조선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요렇게 문제 출제된다는 거고요. 자,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것은 문종의 아들인 누가? 왕실 사람이에요. 이 인물 자체가 송나라, 요나라, 일본 등의 각지의 불교 서적을 수집해서 그 목록을 정리한 신편제종 교장총록. 자, 누구다? 의천입니다. 자, 국청사를 중심으로 해서요. 해동천태종을 창시하였다. 자, 그래서 교종을 중심으로 해서 선종을 통합하는 거 누구다? 의천입니다. 요거 정답이죠. 자, 법화신앙에 중점을 둔 백년결사. 자, 요거는 요새.
자, 3번. 정해사를 결성하여 불교계를 개혁하고자 하였다. 정해사, 정해결사. 그다음에 뭐 수선사 결사. 요거는 진울이죠. 자, 4번. 유불일치설. 자, 요거는 해심. 승려들의 전기를 정리하여 해동고 승전. 요거는 승려 각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기출주제 24로 넘어가 볼게요. 자, 고려의 문화유산과 과학기술의 발달입니다. 역시 여러분, 고려의 문화유산 이렇게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사상이 깔려있다? 불교에서 남긴 여러 문화유산이 고려의 문화유산이에요. 그래서 고려에서 남긴 문화유산, 그럼 건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절이 되는 거예요. 사원, 사원에 대한 문화유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인쇄술이다 이러면 여러 가지 불경을 찍어낸 거, 뭐 이런 것들 보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건축물부터 볼 텐데요. 우리나라의 건축물의 특징이 있어요. 가장 큰 특징 2가지만 이야기 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우리는 못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무를 잘 이렇게 짜맞추는 형태로 들어가게 돼요. 이게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아기가 딱 맞아떨어지면 굉장히 오히려 못보다 더 견고하게 이 건축물이 단단하게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이제 나무와 나무를 끼워 맞추고 이렇게 해서 건축을 만들다 보면 이게 나머지가 생기게 되죠. 이 토막이 남게 되는데, 그런 어떤 남은 자재를 가지고 뭘 만들게 되냐면 이 지붕과 기둥 사이를 꾸며주는 이런 공포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건축물에서 봐야 되는 게 2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는 기둥을 꾸며주는 이 공포. 이게 이렇게 기둥이 있고, 그래서 기둥에 하나 위에 올리고 그다음에 여기 사이에도 올리는 이런 식으로 올려주는, 그래서 공포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 이걸 우리는 다포 양식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이런 거 말고요, 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있고 한데 기둥 위에 하나, 그리고 그 기둥 위에 하나, 이렇게 하나씩만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주심포 양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모습을 이렇게 다포 양식과 주심포 양식이냐, 요거를 건축물에서 구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옆을 보시면 옆에 이 지붕이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느냐를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형태가 있냐면 하나는 요렇게, 이걸 우리는 맞배 지붕이라고 불러요. 2개 맞붙고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형태가 있냐면, 우리 사진을 좀 미리 볼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요 뒤쪽에다가 이렇게 판이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바깥에다 이렇게 지붕을 바깥쪽으로 빼죠. 요런 식의 지붕을 우리는 팔짝 지붕의 형태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주심포냐 다포냐, 팔짝이냐 맞배 지붕이냐, 이게 어떤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이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느냐, 이거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여러분들의 어떤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우리나라 건축물의 특징 하나는 못을 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알려드리면, 하나는 우리나라는 건축물의 규모가 아주 이렇게 막 거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럽이나 여러분들 중국에 우리 어떤 그 왕들이, 황제가 썼던 그 궁궐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게 되면 건물 자체가 완전히 사람을 압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막 거기를 이렇게 구경하고 돌다 보면 이게 사실 건물이 잘 보이지 않아요. 건물 벽만 보고 있는 느낌이 막 들 때도 있어요. 건물이 나를 압도하는 느낌이 들어서.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궁궐 가보셨어요? 우리나라 궁궐은 이게 이렇게 굉장히 낮아요. 건물 사이즈가 크지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눈높이가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자연하고 내가 같이 이렇게 어우러진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규모 자체를 크게 짓지 않았다는 거. 그게 이제 뭐 이렇게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 정신의 마음에서 비롯됐다. 조선시대 왕들이 뭐 그런 이제 의미도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는 그 건축을 지을 때 자연 자체를 완전히 훼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거. 그러니까 즉 자연 그 자체도 우리의 건축물로서 바라보는 거죠. 이게 어떤 우리의 동양의 미이면서도 우리나라만의 또 건축의 특징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사원을 한번 볼게요. 안동 봉정사 극락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이런 건축물들이 있는데, 안동 봉정사 극락전은 현존하고 있는 최고의 목조 건물이에요. 목조 건물이 일단은 남아있긴 사실 쉽진 않아요. 목탑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소실됐죠. 나무기 때문에 전란통에 이제 다 소실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안동 봉정사 극락전은 현존하는 최고 목조 건물이라는 거, 주심포 양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얘는 주심포 양식이고요. 그 다음에 베울린 기둥이 굉장히 특징입니다. 베울린 기둥은 여러분 여기 요 사진상은 잘 안 보이시는데 얘는 구분이 되실 거예요. 자, 얘는 기둥이 그냥 일자로 빠졌죠. 근데 여기는 보면은 약간 여기가 이렇게 배가 나온 것처럼 이렇게 통통하게 그려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건축물을 멀리서 바라보게 되면 이게 가까이서 보면 약간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어 놨지만 멀리서 보게 되면 오히려 이렇게 일자로 균형감 있게 보여요.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건 오히려 멀리서 보게 되면 기둥이 약간 휜 것처럼 힘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런 어떤 베을림 기둥의 기법을 많이 썼다는 거. 그게 대표적인 게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얘도 그렇고 우리 뒤에 나오는 예산 수덕사 대웅전, 그 다음에 사리원 성불사 응진전 이거를 일일이 다 이게 맞배인지 이게 팔짝인지 이게 다폰지 이거를 구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구분을 시켜드리는데 자, 우선 안동 봉정사 극락전, 자, 그 다음에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그 다음에 예산 수덕사 대웅전. 자, 요렇게 있는데요.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을 기준점으로 잡으시면 좋아요. 그림을 꼭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 그림이 자,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얘 무량수전인데 이 무량수전 어떤 기둥이다? 이 굉장히 유명해요. 사실은 여러분. 무량수전의 베을린 기둥이 이렇게 베을린 기둥이 있어요. 자, 기둥 뚱뚱하죠? 근데 여기에 공포가 여러 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너무 화려해요. 그래서 기둥은 어떻게 들어간다? 공포 어떻게 들어간다? 하나만 들어간다. 주심포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지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팔짝 지붕의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서 기준점을 마련을 해드릴 텐데 얘는 지금 주심포예요. 하나만 들어간 나머지 다 주심포. 이 나머지가 이게 잘 나오거든요. 이게 시험에서 나머지는 다 주심포예요. 근데 보시면 황해도 성불사 응징전이 있어요. 뒤에 이렇게 응진전. 저기 행정구역상은 저거는 지금 현재 북한에 있어요. 성불사 응진전. 그 다음에 또 서광사 응징전이 있거든요. 뒤에 이렇게 응징전이 붙는다라고 하는 것은 얘는 다포입니다. 나머지는 다 뭐다? 주심포예요. 그래서 앞에 거 이렇게 얘는 뭐고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나머지는 다 주심포, 얘는 다포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무량수전 여기는 팔짝 지붕이죠? 얘만 팔짝 지붕이다. 나머지는 다 뭐다? 나머지는 맞배 지붕입니다. 끝.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공부하실 때 얘는 뭐고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구분을 이걸 기준점으로 잡으세요. 얘 주심포, 얘만 뭐다? 다포. 나머지 다 주심포. 자, 팔짝은 뭐만 팔짝? 얘만 팔짝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맞배에 해당이 됩니다. 요렇게 꼭 여러분 요렇게 꼭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이걸 암기하시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자, 탑으로 갑니다. 탑. 평창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인데요. 자, 보시면 송나라의 영향을 받은 이 고려 시기 때 탑은 신라시대 때 탑은 굉장히 심플해요. 그리고 3층 석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려 시기 때 탑은 다각다층 탑이다. 그래서 각이 많고요. 층수가 높아요. 그래서 요 월정사 8강 9층 석탑은 송나라 고려 전기 대표적이고요. 자, 그 다음에 후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경천사지 10층 석탑. 대리석으로 만들었다는 특징이 있고요. 여러분 이거 실제로 이게 지금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이에요. 개성 가면 볼 수 있느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국립중앙박물관 가면 보실 수 있어요. 중앙 그 로비에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화려한 탑이에요. 각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 앞쪽에 불상, 부조가 하나 다 조각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화려한 탑. 이게 처음에는 일본으로 갔다가 다시 우리 경복궁 쪽에 왔다가 지금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고요. 경천사지 10층 석탑. 이게 나중에 조선의 원각사지 10층 석탑에도 영향을 줬다. 자, 다음엔 불상입니다. 불상. 철조 석가열의 자상인데요.
철불이에요. 철불. 우리 여러분 이 철로는 불상을 잘 만들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거만 딱 기억을 하세요. 아, 신라 말에서 이 고려 초거든요. 고려 초에 이렇게 철불이 나왔다. 대형 철불이 나왔다.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학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해 드리면 평화를 상징하는 의미를 담았다라고 해요. 굳이 왜 철을 썼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후삼국, 혼란했던 후삼국을 다 통합을 한 나라가 고려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들을 다 이렇게 평화를 상징하는 불상으로 조성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려불상. 굉장히 특징적으로 잘 나오는 불상이에요.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에요. 돌로 만들었고요. 입상이에요. 이거 크기가 한 얼마나 될까요? 이거 18m 돼요. 그래서 지방으로 들어가는 골목 어귀에 이렇게 쭉 서져 있는데 굉장히 사이즈도 크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한테 되게 친근하죠. 그 석굴암 같은 경우 너무 균형미를 이렇게 딱딱 갖춘 거에 비해서 이 불상은 얼굴이 일단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깨는 또 좁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뭐 팔이 굉장히 귀가 굉장히 느려져 있는 이렇게 개성이 강한 이게 고려 불상의 특징들이에요. 고려 시대 최대 규모의 석불. 자, 그 다음에 신라의 양식을 계승한 불상도 있습니다. 영주 부석사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 부석 제가 선묘설화 이야기 했었어요. 뜰부. 그래서 이렇게 떠있다 돌이 둥둥둥둥 떠다닌다. 영주 부석사. 이건 누가 만들었냐면 의상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 절 자체는 신라시대 때 나오지만 그런데 이제 저 안에 들어가 있는 무량수전 우리 아까 봤던 거 그건 고려시대 건축물이고요. 마찬가지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불상 자체도 고려시대 불상이에요. 영주 부석사 소조열의 좌상이에요. 소조. 이거 뭐냐면 찰흙 같은 걸 가지고 만든 거예요. 안에 나무에 이렇게 틀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앞에 보면 이렇게 개성이 넘치는 불상도 있지만 이렇게 신라 시대처럼 균형미를 갖추는 불상도 보여지더라. 자, 그다음에 안동, 이천동, 마의 열의 입상입니다. 마에는요 돌을 자연 암석을 다듬었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열의 불 입상이죠. 그래서 암벽에다가 암벽 그 자체를 쓴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의 열의 입상 같은 것들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일단 고려불상 특징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되게 크죠. 그래서 앞에서 보면 되게 웅장해요. 근데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산 뒤로 넘어가서 보잖아요. 그럼 어차피 밑엔 그냥 산이고 돌이기 때문에 위에 이렇게 레고 모양의 장난감 같은 머리만 이렇게 하나 귀엽게 올라와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이런 특징. 이런 건 좀 실제로 봐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특징이죠. 자, 다음 대장경입니다. 대장경. 여러분 이런 대장경이 나온다는 거는 이거를 인쇄술로 찍어냈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불교에 대한 어떤 교리나 그 다음에 불교 경전에 대한 수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느 정도 쌓아 올라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대장경은 부처님의 말씀, 그 다음에 교리,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해석, 이 경률, 논을 다 이렇게 합쳐놓은 거를 우리가 대장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나온 게 바로 초조대장경인데요. 우리 거란 침입받았을 때 있어요. 이 거란 침입받았을 때 이들 물리치고자 만든 것이 초조대장경이고 그런데 이게 몽골 침입하게 되면서 소실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천이 만든 게 있었죠. 요 초조대장경 보완하기 위해서 남긴 교장 또는 다른 말로 속장경이라고 불렀고요. 그 목록을 우리는 신편제종 교장총록이라고 불렀고 그러나 이것도 역시 어떻게 됐다? 소실. 예소실, 예소실. 그래서 우리가 몽골 침입기 때 다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들었다라고 해서 제조대장경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팔만대장경이에요. 몽골 침입으로.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3차 침입 때 요거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팔만대장경하고 관련된 거는 다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팔만대장경도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그 판전 자체도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뭐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다. 이거 여러분 만드는데 한 1인이요. 30년 동안 개인이 30년 동안
정말 딴짓을 하나도 하지 않고 계속 이것만 작업을 이 대장경 판각만 하는 이 작업만 계속 30년을 하면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들여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아주 그 가치가 높은 것 중에 하나는 오탈자가 없어요. 오탈이 없다는 거. 그리고 또 그 보관 자체도 아주 출중해서 썩지 않고 그대로 보존시켰다는 거. 조금 이렇게 아이러니한 면이 있어요. 이 팔만대장경이 그만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몽골 침입기 때, 그래서 우리 고려 땅에서 피를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 백성들이 있을 때 지르층들 사이에선 여기엔 시간과 노력 굉장히 많이 들였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조금 그런 아이러니한 면도 있는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청자. 요거 이제 보시면 청자 보실게요. 고려 초반기, 특히 문벌귀족기 때 11세기 무려 문벌귀족기 때는 이런 순수청자, 맑고 투명한 비치색. 여러분 이거는 녹색깔을 바른 게 아니에요. 여기에 바르는 유약의 어떤 강도와 그 다음에 이거를 굽는 가마의 어떤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로 이렇게 은은한 녹색의 비취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기술력을 따라오기 어려웠다는 거죠. 고려청자입니다. 자, 그러다가요 12세기 무신집권기를 넘어가는 시점이 되면서부터는 상감기법이 유행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상감이라고 하는 거는 안을 이렇게 파요. 그래서 음각을 해서 이 안에다가 백토, 흰 색깔. 그래서 이거는 음각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학들을 이런 식으로 그 백토를 메운 형태예요. 그래서 이런 청자, 상강, 운항문, 매병 같은 것들이 유행을 했다는 거. 12세기. 자, 그 다음에 상감기법을 통해서 청동 제품에다가 은을 이렇게 입상하는 형태, 은을 입히는 형태, 요런 식의 어떤 요런 어떤 또 문화유산도 보여진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고려시대 때 초창기에는 목판 인쇄술이 나오죠. 그런데 이게 후반부로 가게 되면서, 그리고 조선시대로 들어가게 되면 이 금속 활자 인쇄술이 발달하게 됩니다. 목판 인쇄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일단 한 번 나무에다 판각을 하게 되면 같은 서적을 여러 번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단점은 계속 같은 거를 오래 찍어야 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좀 어렵다는 불편함이 있는데, 금속 활자 같은 경우는 활자를 하나하나 만들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서적들을 또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선 시기로 들어가게 되면 그런 어떤 활자를 만들어내는 거, 여러분 도장을 새겨 보셨을 거예요. 그럼 이 도장이 잘 이렇게 판각이 잘 되면 딱 찍었을 때 제 이름이 이렇게 잘 나오는데, 이게 조금 잘 안 되면 뭐 이름이 잘 이렇게 새겨지지 않잖아요. 특히 한자의 획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게. 그래서 그런 활자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활자마다 이거를 틀을 고정시키는 거, 이런 기술력이 조선시대 가게 되면 조금씩 더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일단 처음에는 상정 고급 예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금속 활자로 인쇄가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근데 얘는 여러분 아쉽게도 현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즉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 기록으로서 남아 있습니다. 현존하지 않다는 거.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럼 현존하는 게 뭐냐? 금속 활자로서 현존하는 게 뭐냐? 바로 직지심체 요절이에요. 고려 말 후반이죠. 우왕 시기 때 청주 지역에서 간행을 하게 되는데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이게 상권과 학원이 있거든요. 근데 학원만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랑스하고 근대 시기에 가게 되면 교류를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프랑스 주한공사가 이걸 이제 수집해서 갔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없다는 거. 역시나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의술입니다. 향약 9급방이 있어요.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 의서고요. 향약 9급방. 요게 여러분 조선시대 가면 향약 집성방이 있어요. 세종시기 때 항상 요거랑 두 개 잘 나오기 때문에 구분을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고려 말에 신흥 무인 세력이 왜구를 격퇴하면서 뜨죠. 그 중에서 이제 최무선, 그리고 이렇게 화통도감을 설치했다.
자, 문제 보실게요.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가. 이거 지금 뭐 만월대, 이건 만월대는 궁궐터예요. 고려시대 궁궐터인데, 이 궁궐터 자체가 약간 경사진 곳 위에다가 이렇게 조성을 해가지고 굉장히 웅장한 느낌을 주는 궁궐터입니다. 그 다음에 뭐 마해열의 입상, 그 다음에 또 철조, 석가열의 자상, 전부 고려시대 문화유산이죠. 그럼 옳지 않은 거 골라라. 자, 안동 봉정사 극락전, 수덕사 대웅전, 성불사 응징전, 부석사 무량수전 전부 고려시대에 해당이 되고요. 요거 법주사 팔상전은 우리나라 남아있는 목탑이에요. 유일한 목탑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법주사 팔상전. 요거는 17세기 조선 시기 때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고려시대에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봤는데 빈술 키워드 어떤 게 가장 많이 나왔나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5위는 기주대첩, 그 다음에 4위는 의천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대외관계, 그 다음에 불교 파트 하나씩 나왔어요. 자, 나머지 3, 2, 1 뭐가 나올까요? 살펴보시면 자, 제가 같이 넣었거든요. 자, 다시 보실게요. 뭐가 나오냐면 성종, 공민왕, 광종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뭘 캐치하실 수 있을까요? 즉 뭐냐면 왕의 업적, 역시나 왕조사, 그러니까 정치사를 중심으로 해서 왕의 업적이 굉장히 많이 출제된다는 거예요. 전반기 왕의 업적이죠. 그리고 후반기 공민왕, 원간섭기 때 충자부터 왕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많이 출제되는 거 공민왕. 그래서 역시 왕의 업적이 굉장히 많이 출제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가시려면 공부하실 때 이런 부분 포인트 맞춰서 공부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오늘 고려사 문화사 파트가 굉장히 조금 길었습니다. 복습도 사진 보시고 하시면서 문제 풀고 복습 좀 잘 하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